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석준 의원입니다. 예. 제가 시사본부 진행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 뭔가 바뀌고 또 새로운 게 또 문제가 되고 다시 또 코로나19 재확산 이게 지금 또 뜨거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 송석준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심각하죠. 예, 제 지역구 이천에서도 1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특히 뭐 이렇게 또 두 자릿수로 줄던 확진자 수가 또 세 자리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걱정 참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K 방역이란 말이 나오지만 온 국민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에 앞장서고 서로 또 협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가 이제 수도권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대구 신천지 이후에 최대 규모라는데 전문가들 얘기들 따르면 오히려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지난 8월 15일 날 집회에 다수가 나갔고 거기 한 10,0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퍼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2단계 거리 두기에 접어들었는데 심리적으로는 거의 3단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다 네. K방역에 함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부터 우리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바짝 이 신경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 방학 끝나고 이제 복귀하면 개학하면 좀 학교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있었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제 점차 좀 괜찮아지니까 좀 생업에 보다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공연계, 영화계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 상황이 와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울 경기는 2단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도 우리는 뭐 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실 우리 경제, 민생 경제, 우리 경제 토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우리 얻는 그런 편익과 또 그로 인해서 또 잃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좀 따져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 우리 각종 학교고 다중 이용 시설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재택근무 또는 학교 휴업 또 이런 시설 폐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국민 경제, 서민 경제가 지금 극도로 피폐해지고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과연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인지 아니면은 좀 더 개인 위생 수칙 그리고 집단 방역 철저 이런 거를 하되 어느 정도 생활 속 우리 이런 방역 그래서 저 생활 정상화 문제도 정말 우리가 다양한 K 방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통제 이렇게 거리두기보다도 뭔가 새로운 좀 경제도 살리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묘수들이 좀 많은 또 전문가들 또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역을 위해서는 뭐 강화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방역만 갖고 또 이게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있는데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제 이제 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이 통보를 받고 나서도 집회에 참여를 하고 또 이 자기 교회에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고의 지연하고 또 교인 명단 제출도 부실하게 하고 뭐 이런 뭐랄까 종교의 자유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방역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부러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뭐
개인의 종교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함께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거를 여야 가리지 않고 좀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네. 이제 2단계가 8월 16일부터 2주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2주간 더 바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어제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8월 15일 집회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도 참석을 했고 또 전 의원들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가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통합당 인사들이 좀 참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일부 뭐 연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통합당 쪽에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뭐 어떤 입장입니까? 예, 뭐 우리 당의 입장은 뭐 확고합니다. 예. 우리 국민 코로나 방역 우리 준칙에 우리 준수해야 되는 거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당국의 또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의 뭐 입장은 뭐 확고부동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런 주말 집회에 우리 당 관련된 인사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조장하고 같이 한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그 누구도 성직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모범적으로 이런 국가 방역 어떤 노력에 같이 동참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런 어떤 방역 준칙을 집행하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형평성을 잃거나 네. 예, 또는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일부 있다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을 잃거나 예,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코로나 사태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런 뭐 뭔가를 호도하기보다는 이제 협조를 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권으로부터 좀 요구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역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거나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번 8.15 집회 때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태도는 제가 보기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상태였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도 자가격리 통지받은 상태에서 8.15 집회에 대규모 참여를 독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없을 텐데 그러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당원들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민경욱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만류했어야 할 텐데 하지도 않으셨고 지금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거나 문책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서 마치 이거를 무슨 정치적 공방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참 아쉽다. 20대 국회 때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5.18 망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마셨는데 그런 교훈들을 좀 되짚어서 이번 이 8.15 집회와 같은 그런 데에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셔야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정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8.15 이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비도 내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런 와중에도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절규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정말 겸허히 경청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이건 비판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의 절규 왜 저렇게 많은 이슈가 되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고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의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 경제, 민생 경제 무너지고 또 안보, 애교, 그야말로 사회 통합 정말 이 심각하게 위기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중요한 더구나 우리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다 보면 지금 여당 예, 우리 지금 단순히 시위 현장에서의 이런 단면만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도 네.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한 날씨 속에서 왜 광장에 모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즘은 시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도 하고 저희 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에서 모이지 않고 소위 언택트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되신 분들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코로나를 재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집회를 사실상 방조, 조장 혹은 함께 나가서 거기서 그것을 확산하는데 노력한 것은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 대목만큼은 좀 반성하시면서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우리 당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우리 그 각 시도당이라든가 각 당협에 이런 정부의 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고 네. 그 우리 국가적인 방역 준칙을 준수하도록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참여를 안 하셨어야지. 일부 그건 우리가 공식 참여가 아니고 네. 개인적인 그런 참여이기 때문에 그걸 당으로 공식적으로 가는 건 너무 호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임시국회 이야기 전에 좀 이 문제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여야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했다는 청와대 쪽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 반박했다고 하는데 송석준 의원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주세요. 예, 저도 사실 이게 만약에 예. 정식으로 지금 여야 우리 회동을 제의해서 우리가 거절했다면 저는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뭐 정식 이거 여야 우리 영수 우리 회동이라는 것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식으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이고 네. 또 예의를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이게 그 회동이 추진돼야 될 텐데 단순히 민정수석이 신임 인사차 왔다가 쑥 던지듯이 한마디 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뭐 이행 절차와 그런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뭐 우리 제안했더니 거절했더라. 그러면 민정수석이 우리 당의 대표님, 위원장님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제안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또 발표하는 그것은 정치 도의에 벗어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마치 이게 아주 우리 당이 지금 우리 그 어려운 그 사태 이런 나라 어려운 상황을 마치 외면하고 오로지 뭐 이렇게 괜히 정쟁만 일삼는 그런 정당이냐.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좀 잘못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당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여야 회동 정식적으로 의제를 밝혀오고 또 예의를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제안해 온다면 굳이 우리가 뭐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컸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도의를 지켜주셨어야죠. 네. 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일방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제 수석으로 이제 임명받고 처음으로 야당 당대표를 이제
찾아뵙는 자리에서 네. 여야 당대표 회동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그래도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야당의 당대표한테 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들으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엔 결렬이 됐다면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님이 대략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여야 정협의체를 하자 이런 취지로 초기에는 이제 원내대표를 주로 만나셨고 뭐 필요하면 격의 없이 지난번에는 국회에 와서 당 대표님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만큼 늘 여야 대표들 혹은 원내대표들 초청해서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네. 이번에 그런 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잘 안 됐다면 절차를 거쳐서 정기국회 전에는 아마 여야 대표가 한 번쯤 모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당도 조만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선출될 예정이니까요. 네.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오해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동이 끝난 것인지 회동 성사 여부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날짜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다시 요청을 하면 회동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인지 수락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경우에든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무너져가는 민생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그 국민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소리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또 회담에 응할 그런 입장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절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의를 무시하고 지금 또 그 여당은 지금 이제 또 전당대회를 지금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충분히 조만간 이제 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그분들하고 얼마나든지 우리 진정성 있는 회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좀 아쉬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처음 여야 우리 회담을 대표 회담을 가졌는데 그 당시 이제 대통령님 제안으로 같이 가졌지만 그 당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직후에 바로 이 원구성 문제에서부터 입법 처리 과정 그야말로 독주 그야말로 의회 독재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그때 그렇게 대통령과 함께한 여야 회동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었는지 오히려 그것이 악몽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 회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그 8월 15일 날 10,000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독재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대체로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가 있었고 그 독재 시대를 계승하는 정당이 미래통합당에 가까우실 텐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한테 하는 게 조금 사리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얘기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이 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게 아니고 수차례 협상을 했고 또 여러 차례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이 번번이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밀려온 건데 마치 저희 당이 독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도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늘 야당하고 협의하면서 할 텐데 네. 일방적으로 야당이 소위 시간 끌기나 발목 잡기나 물타기나 이런 데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이지 절대로 뭐 협치를 포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십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좋은 제안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52님 여기는 화개장터 근처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코로나가 심해지다니요.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제발 보건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1356님은 2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결국 다 놓치게 됩니다. 제발 정치권에서부터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정치화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8496님께서 오늘 출연하신 의원님들 어떤 분들이죠? 상황을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쉽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뵙고 싶네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시국회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김성환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8월 8월 임시국회는 일종의 이제 결산국회거든요. 결산국회. 예. 그래서 예산결산 특위를 열어서 이제 작년에 썼던 사업에 대한 이제 결산을 마무리하고 네. 또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 이제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이제 일종의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정기국회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여러 가지 준비 또 네. 점검 이런 것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결산국회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쟁점 같은 것들도 좀 부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번 8월 임시국회는 이제 결산국회면서도 이제 예산국회 또 법안국회 정기국회를 이제 앞두고 아주 어쩌면 전초전 성격의 아주 중요한 또 임시국회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어차피 지난 이번 결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네. 지난 그 2019년 예산이 또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469.6조 이런 큰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특히 그 재정 적자 드디어 이제 111조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한정된 국민 세금을 우리가 헤프게 쓰지 않고 네. 제대로 꼭 써야 될 때 썼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여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그 주택 문제 또 수해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해서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 여당도 결산에 참여하시겠고 뭐 여러 가지 네. 의견도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무래도 8월 국회에서는 공수처 출범 여기에 좀 집중할 거란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이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이제 주요한 개혁의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제도가 공수처인데 법적으로는 7월달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대표께서 8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 추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저희 당대로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또 이거를 만약에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또 펴면 또 독재라고 추천은 안 하시는 쪽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위반하는 것을 그럼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저희 당으로서 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8월 임시회 내에는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공수처 위원 추천을 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 추천을 미래통합당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뭐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위원 선정뿐만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상화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수처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가장 그 뜨거웠던 상황이 패스트트랙 그 통과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우리 야당의 그렇게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법이 바로 공수처 태동을 위한 법,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였습니다. 선거법이었죠. 자, 이 양대 법이 과연 어땠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지난 4.15 총선 때 드러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엉터리 제도였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안한 정당조차도 그것을 또 비난하고 당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야의 그 안타까운 현상. 바로 이렇게 억지로 제대로 된 수기 없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한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적용해 보니까 얼마나 폐해가 큰지는 이미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는 공수처법에 이제 제대로 된 적용, 그래서 검찰개혁,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의 결과가 나올지 저는 심각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구입니다. 모든 그 헌법적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인데 헌법에 근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헌법적 좀 문제 기구라는 거죠. 이 기구를 왜 그렇게 밀어붙이고 왜 조기에 출범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 검찰의 활동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끈다, 유도한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공수처 이런 설립 추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 그러면 추천위원 선정을 안 하시겠다는 입장인가요?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뭐 애초에 이 자체 출범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원점에서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는 잠시 뒤에 시간 드리겠고요. 부동산 문제까지 마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그 처리된 부동산 3법 결과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장 예민한 민생 영역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주거 생활, 전세 월세,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내 집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활의 기반이고 또 복지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정부가 너무 간섭하고 나서는 거 아니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또 구입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값싸고 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착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관련 법제 결과는 주택 시장을 너무 얼거매고 통제하고 더 혼란에 빠뜨린 결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우리 송석준 의원님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까? 20대 국회 때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려서 이제 입법을 했는데 그거를 소위 꼼수로 그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근본부터 허문 당이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소수 정당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소위 위성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훼손된 거죠. 공수처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소위 김학의 차관 건이라든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든가 검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위 비리는 아예 눈을 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변호사 개업해서 일종의 전관 예우를 받는 우리 사회의 일종의 마지막 성역 같은 곳 아닙니까? 특권이죠. 그 특권을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지 않으면 이 소위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이런 검찰 내의 특권 문제를 누군가는 적절하게 이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그거를 막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특권 기득권에 안주하시겠다고 하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 부동산은 좀 자동차나 이런 특수한 그냥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철이 놓이면 그 지하철 주변에 집값이 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돈으로 지하철을 놨냐? 국민의 세금으로 지하철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일정하게 그 뭐랄까 사회적인 뭐랄까 룰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주택을 통해서는 투기를 하지 말자. 주택은 일종의 거주의 수단으로 삼자. 그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위주로 해서 보호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통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저희 당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한 제도를 이제 입법하게 된 취지인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조만간 사회적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당도 혹시라도 주시고요. 부족한 예.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 8월 임시국회 결산국회 시작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말씀 들어보니까 8월 국회도 좀 치열하게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